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GS 3기인데 뭐 2기랑 3기랑 갭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기에는 좀 빠듯하실 겁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3기가 빨리 끝나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나오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기 정리도 못했는데 3기 너무 빨리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일정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아무튼 이제 3기 때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거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끝나시면 한 달 정도 공간, 빈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몇 회독을 할 거냐, 이런 이제 뭐 논란들이 있죠. 근데 뭐 5번 돌린다고 떨어지고 6번 돌린다고 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다 자기들 그 스타일대로 가셔야 돼요. 무리하게 내 어떤 페이스 무너질 정도로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제 해야겠다 하는 건 한 2주 정도, 그 정도까지 시간을 잡으시고, 그전에는 그래도 체력이라든지 뭐 휴식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취해 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막판에 이제 몸이 고장 나면은 시험 다 망칩니다. 일단 이제 뭐 강의 계획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총 5번이죠. 5일차인데 2일 이틀씩이죠. 이틀씩 1회독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근기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홀수차가 조금 양이 뭐 분량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수업용으로는 약간 조금 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오히려 뒷부분이 조금 더 쟁점이 많은 경우가 좀 있고요. 근데 노조법은 골고루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오늘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설명을 먼저 1교시 때는 개별법, 2교시 때는 노조법 이런 식으로 해서 강평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제 이메일이나 이런 걸 좀 주시고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교시 문제입니다. 문제가 길죠. 일부러 길게 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빨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뭐 기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적응을 하셔야 되는 기 문제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문제가 길면 여러분들이 문제 처음 텍스트 보시다가 지쳐요. 그래서 뭘 물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음 먼저 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물음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음 1번 보시니까 자, 98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 갑하고 2017년 1월 입사한 을하고 뭐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급여 규정이 바뀌어서 퇴직금이 뭐 줄거나 늘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갑과 을은 그전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럼 뭐 대충 느낌이 오죠. 뭐 취업규칙이 뭔가 바뀌었구나 이런 걸로 보시고, 그러면 취업규칙은 항상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쟁점으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취업규칙 문제는 사실 공식처럼 쓰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느냐, 취업규칙 여부. 이거를 많이 안 써주십니다.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취업규칙이다라고 주시면 그냥 문제 단서에 표현에 취업규칙이다 주시면 굳이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급여 규정이다 또는 뭐 인사 규정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줘요. 또는 뭐 보수 규정이다. 이런 규정이면 요 규정들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써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걸 만약에 써주기가 좀 그렇다, 목차를 잡고, 그러면 최소한 논점 파트에서 간단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취업규칙이라 하면 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근로조건이나 뭐 이런 회사 규율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취업규칙은 누가 정한다?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자들한테 획일적으로 적용시킨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상 취업규칙은 불이익 변경일을 물어볼 거예요. 불이익 변경. 불이익이냐? 불이익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없었던 불리한 조건을 신설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새로운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일부 근로자한테는 유리하고 일부한테는 불리한 거.
자, 이런 경우 판례는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왔어요. 요건 자주 나왔고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요 파트입니다. 하나의 어떤 근로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 1번 요소, 2번 요소가 있는데 어떤 거는 유리하게 바뀌고 어떤 건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대표적인 예가 퇴직금 관련입니다. 이 퇴직금 관련인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퇴직금은 계속 근로 연수 1년 이상이면 평균 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퇴직금 단수제라고 해요. 근데 퇴직금에 대해서 누진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진제. 이거는 이제 법상 퇴직금은 아니에요. 법보다 더 주는 겁니다. 이 누진제는 뭐냐면 근속이 더 늘어나면 여기에 가산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일한 사람의 퇴직금률하고 뭐 15년 일한 사람 그 퇴직금률하고 달라요. 근속이 길수록 가산을 더 해주는 걸 퇴직금 누진제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사례가 이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잖아요. 이 평균임금에 상입되는 임금을 신설을 해줍니다. 그럼 평균임금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기존의 가산률, 이 가산률을 뭐 다운시키는 사례. 그랬을 게 과연 이게 불리하게 변경된 거냐, 유리하게 변경된 거냐, 아니면 그 집이 그 집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항상 결과를 봐야 됩니다. 기존의 퇴직금액하고 변경된 퇴직금하고 비교를 해봐요. 액수를 비교합니다. 액수를. 비교해서 기존이 더 유리하더라. 그러니까 일부는 어떤 사람은 기존이 더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변경된 게 유리하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기존이 더 유리하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경된 게 유리하더라. 그러면 어디로 간다? 일부한테는 유리하고 일부한테는 불리한 걸로 취급을 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이익 변경이냐,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데 아직 요 세 번째 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거를 한번 냈던 거고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으면 항상 쟁점은 우리 94조 근기법 94조를 준수했느냐. 준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리한 병일 때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근로자 집단은 이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즉 과반 노조가 있으면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없으면 전체 근로자 집단의 과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쟁점이 근로자 집단에서 동의 주체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요 문제랑 과반 동의 여기서 절차가 문제가 되겠죠.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전체 근로자예요. 다만 만약에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더라. 아예 뭐 인사교류도 없고 따로따로 근로조건이 다르더라.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던 사람들, 즉 기득이득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만 주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절차 부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절차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회의 방식이야 물론 과반 노조가 없을 때입니다. 회의 방식으로 해야 되죠. 원칙은 그런데 다만 열람을 해가지고 이 동의를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취합 방식도 가능은 하다. 다만 취합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어떤 그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례가 있죠.
이 부서장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 때 요거는 간섭이 아니라고 해요. 다만 뭐 이렇게 압박을 사인 안 하면 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에요, 효력. 이제 효력이 원칙적으로는 이 동의 절차를 이거를 준수를 안 하면 준수하면 당연히 효력이 있을 거고요. 준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무효죠. 학술 판례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범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신규 입사자가 이제 문제가 되죠. 신규 입사자. 취업 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 이분들과 관련해서 이 효력, 무효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해서 상대적 무효로 볼 건지 절대적 무효로 볼 건지 학설이 갈리고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있죠. 그래서 왜 이게 무효로 하는 거냐면 판례 근거는 그겁니다. 기득 이득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득 자체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는 그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서 이 신규 입사자한테 그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기죠.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취업 규칙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취업 규칙이 복수냐, 복수 아니냐, 여러 개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 근로자는 구취업 규칙이, 신규 입사자는 이 변경 취업 규칙이 적용이 되니까 취업 규칙이 두 개 아니야?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판례는 아니다. 법규적 효력이 있는 거는 변경된 취업 규칙이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그럼 효력을 그러면 이상하게 됐잖아요. 불이익하게 변경되는데 절차를 위반했어요. 그런데 법규적 효력이 있는 건 신규 입사자한테 적용되는 변경된 취업 규칙이라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효력과 관련해서 아예 절차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이 법리가 있죠.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일본 법리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인정한 판례는 딱 한 건입니다. 한 건밖에 없어요. 그 뒤로 교수님들의 융단 폭격이 시작되죠. 어디 족보도 없는 일본 판례를 갖고 왔느냐, 이렇게 욕을 막 하시는 거죠. 비판을 하시죠. 왜? 분명히 근로기준 94조 1항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면 근로자 집단의 과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했는데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법원이 이거 법 창조 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 문제 있다라는 비판이 있고, 이 비판에 따라서 그 이유는 이후에 인정권이 없어요. 인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안 받은 것 관련해서 다 주장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판례는 번번이 그거를 다 부정을 하죠. 그리고 판례가 그러죠.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리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 출시를 안 했어요. 그만큼 값어치가 없지 않나 싶어요. 소명으로는. 근데 모르는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는 특히 이 동의에 관해서 이 근로자 집단 요거하고 이 과반 동의를 받을 때 만약에 노동조합, 과반 노조가 있을 때 과반 노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당연히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규칙 쟁점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통 나오는 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는 공식처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 쟁점이 이쪽에 있느냐, 이 효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량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신규 입사자 쟁점이 아닌데 그 효력과 관련해서 뭐 절대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열심히 써봤자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배점이 없어요.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좀 조심하실 거는 나는 많이 알고 있어요를 보여주고 싶어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물어보지 않는 거에 대한 거를 열심히 써봤자 예, 동정 점수는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은 배점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시간에 그 써야 될 거 시간을 다 소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문제로 이제 돌아오시면은 A사는 이제 상식으로 3,000명을 이용해서 3,000명을 이용해서 뭐 이제 지적 조사 같은 거 합니다. 공공기관이고요. 근데 급여 규정을 바뀌어 A사가 급여 규정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하냐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한편 아까 우리 문제 물음 1에서 근로자 갑이 있고 근로자 을이 있죠. 갑 같은 경우는 입사가 좀 빠릅니다. 98년 7월 1일에 입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17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해서 줬냐면 변경은 2015년 1월 1일이죠.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변경 전 입사자고요. 을 같은 경우는 변경 후 입사자입니다. 요거 구분해서 축기직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효력을 좀 구분할 수 있느냐를 이제 여러분께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개정을 할 때 동의는 안 받았어요. 동의는 안 받고 근속이 15년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의견만 들었습니다. 자, 요 쟁점은 이제 뭐 이 동의 주체가 문제가 되겠죠. 주체 관련이겠죠. 이거는 이제 효력과 관련된 쟁점이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느냐를 봐야겠죠. 급여 규정을 보면요,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실무 가셔서도 당황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렇게 내놓으면 어렵습니다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근속 기간을 보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1년, 5년, 5년 단위로 똑같습니다. 근데 지급률을 보시면요, 개정 전에 5년 미만은 1.2, 120%죠. 그 다음에 130, 140, 150으로서 가산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지급률이 5년 미만은 100%, 그 다음에 다 줄었죠. 그래서 퇴직금 가산율은 다운됐어요. 자, 두 번째, 뭐가 또 신설이 됐죠? 사망 보시면요, 기존에는 평균 임금에 본봉, 직책수당, 근속수당만 있는데 변경 후를 보면 본봉, 직책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이 있죠. 그래서 직무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가 관련이냐? 불이익 변경이냐? 관련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쟁점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은 취업규칙인지 뭐가 이 급여 규정이죠. 보수 규정인가요? 급여 규정이죠. 제가 이거 급여 규정을 이런 규정을 항상 취업규칙인지 여부를 논의를 꼭 해줘라고 하는 이유는 배점이 1, 2점은 있어요. 최소한. 근데 이걸 누락하고 당연히 취업규칙이자고 넘어가는데 법학에서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답안도 보셔도 매우 간단해요. 두 번째로는 불이익 변경이죠. 자,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의의를 써주시면 되는데 불이익 변경이 뭔지에 대해서 중요한 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 금기법 94조에 뭐가 불이익 변경인지
안 나와 있어야.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판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간단하게 써주시고, 불이익 변경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리한 조건을 신설시키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근로자한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한테는 불리한 경우. 세 번째는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변경된 경우. 그래서 일부 요소는 유리하게, 일부 요소는 불리하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결과값을 보자. 쉽게 말하면 결과값을 도출해 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아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지문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음 1번이죠. 물음 1번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근로자별로 계정 전후 급여 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 액수가 어떤 근로자는 증가되고 어떤 근로자는 감소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결과값을 봤더니 일부 근로자한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한테는 불리한 경우에 해당해 버리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입니다. 불이익 변경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쟁점이 근로자 집단 동의했을 때 주체랑 절차를 나눠서 쓸 때도 있고, 지금 이건 크게 쟁점이 뭐 이렇게 확 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94조랑 준수 여부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분량이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면 목차를 따로 나눠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 동의죠. 그럼 근로자 집단에서 과반 노조는 없고, 그러면 근로조건이, 우리가 이제 보통 쓸 때 근로조건이 일원화된 경우, 이원화된 경우 나눠가지고 막 세부적으로 써주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써주셔도 돼요. 써주셔도 되는데, 의도는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신규 입사자랑 요거 비교가 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처리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신 분들은 주요 쟁점이 뭐냐를 조금 더 포인트를 주시고, 조금 거쳐가야 되는 간단한 쟁점들은 좀 가볍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사실은 근로조건이 일원화되어 있느냐 이원화되어 별도로 뭐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정은 어디에도 없죠. 당연히 일원화되어 있는 걸로 가정하고, 전체 근로자들이 그 대상 주체가 되겠죠. 전체가. 그런데 이제 사안에서 이제 15년 이상 근속만 된 사람만 의견 청취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전체 근로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 자체를 안 받았죠. 동의를 안 받았어요. 당연히 이거는 준수를 안 했습니다. 준수를 안 했고요. 준수를 안 하면 효력은 무효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효력. 특히 이 효력의 범위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신규 입사자 관련 효력에 대해서 이제 이건 학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제가 아마 간단하게 처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절대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여러분이 이제 학설이 생각이 이름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쓰시다 보면은 갑자기 학설 이름 생각 안 나요. 근데 학설 내용 이름은 기억이 난다라고 하시면 1설, 2설 이렇게 그냥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정학설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학설 대리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견해의 대리분이 있으나 그냥 판례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판례는 상대적 효력설이죠. 다만 이런 경우 판례는, 그러면 이거 규범력이 있는 취업규칙은 뭐냐? 변경된 취업규칙이라고 보죠. 이런 내용까지 조금 부가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결론은 사안 검토하면 갑은 변경 전에 입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을 같은 경우는 변경된 이후에 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이거는 신규 취업, 변경 취업규칙이 적용이 돼야겠죠. 결론은
갑의 주장은 맞지만 을은 맞지 않는 거죠. 요게 이제 다합니다. 그래서 축기칙이 작년에 나왔지만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연달아 나온 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기칙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냥 확 제끼기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항상 축기칙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부분 공식적으로 써셨던 부분들 잘 하시고, 아직 안 나온 게 요 효력 범위, 요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사회통념상 합리성보다는 차라리 효력 범위를 더 보세요. 조금 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안지는 많이 쓴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희 수습 농부사님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작년에 행쟁을 2권을 썼습니다. 예, 그냥 더 이상은 안 보겠다 그러고 미친 듯 썼는데, 12페이지 쓸 때랑 2권 쓸 때랑 점수가 같대요. 그만큼 쓸데없는 거 열심히 쓸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단문으로 문제들이 나올 때는 다 써야 돼요. 관련 쟁점을 다 써주시면 좋고, 특히 이제 민소 같은 경우는 단문이 아직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단문 관련해서는 이 추가적인 배점 이것들을 더 득점하려면 관련 문제 잘 써주셔야 되는 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례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례는 나 아는 거 다 씁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필속이 빠르시고 이런 분들은 쓸 거 다 들어가 있고 엄한 거 썼다고 감점은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목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노동법도 쓸만한 것만 쓰시고 좀 보수적으로 쓸만한 거 쓰시고 근거를 잘 써주셔야 돼요. 조문, 의, 취지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판례다, 조문이다, 학설이다, 이런 근거들을 잘 써주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쓰시는 게 예쁘게 아름답고, 이제 기본 레시피 충실하리라고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화려하고 막 그 멋있는 답안 이제 전문가들이 보시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쓰시고 여러분이 쓴 걸 보시면 비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장도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비문이 됩니다. 그래서 한 2-3줄 안에는 그냥 끝낸다. 우리가 답안지 그렇게 쓰시고, 글씨는 잘 쓰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크게 쓰세요. 크게. 양 채우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갑자기 늘리기는 원래 작았던 분이 크게는 잘 안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들이 노안이 많아요. 그래서 큰 글씨가 더 잘 보입니다. 자, 2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물음 2번 보시면은, 자, A사에 이제 2020년 1월 1일에 근로자 병이 입사를 합니다. (20년 1월 1일) 입사를 하고 이제 6월 31일 21년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퇴직금은 근데 뭘 기준으로 하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복지 포인트가 있나 봐요. 근데 그래서 평균임금에 복지 포인트를 넣어달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복지 포인트를 평균임금에 안 넣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다시 물음 이제 문제 텍스트로 가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50점 문제는 전혀 생뚱맞은 사실관계 2개를 그냥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이렇게 있죠. 보통 한편 이런 표현으로 해서 완전 다른 사실관계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19년 1월 1일에 복지제도 일환으로 복지 포인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제로 부여하는 공동 포인트, 그다음에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근속 포인트 2가지죠. 그래서 복지 포인트가 그 내부 규정이 전체 근로자
한테 주는 거랑 플러스 근속 연동되는 복지 포인트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을 합니다. 1월하고 7월에 분할 지급을 해요. 그래서 용도를 보면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 있죠. 나라든지 복지 가맹업체 여기서 물품 구매라든지 어떤 요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처, 사용, 용도 제한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2월 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2월 안 되고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평균 임금에 복지 포인트를 넣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평균 임금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균 임금에 산입 달라. 그러면 이 복지 포인트가 뭐다? 임금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임금이냐? 여러분 제 예전에도 이제 설명드릴 때 임금은 우리가 법상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뭐 최저임금 이런 거 말고요. 하나는 평균 임금이죠. 하나는 통상임금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임금이면 평균 임금입니다. 임금이면 통상임금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많이 보시면은 평균 임금 개념 설명하시면서 뭐 강사님이나 교수님들이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임금이면 평균 임금에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외 있죠, 예외. 판례에 따른 예입니다. 택시기사님 산학금 초과금. 이게 옛날 판례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택시 타면 현금으로 많이 탔어요. 예전에 뭐 카드 생각도 못했고, 근데 요즘 다 카드로 하죠. 근데 이 산학금이란 거는 택시를 운행하면, 회사 택시를 운행하면 하루에 내야 될 기본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금액을 다 채우고 남은 수익은, 운행 수입은 임금이에요. 이걸 판례가 임금이라고 봅니다. 근데 판례는 이거는 평균 임금에 안 넣어요. 산입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를 더 벌었는지 사용자가 알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만약 판례가 나온다고 하면 바뀔 수는 있어요. 대부분 뭐 카드나 이런 걸로 해서 매출액이 다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될 수 있지만 예전 판례요. 판례 번호 보시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의 산입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산학금 초과금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여러분이 임금이면 평균 임금에 들어간다 무조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제 교재는 따로 임금을 잘 잡아놨지만은 평균 임금 설명할 때 그 임금성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임금이면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다만 임금이라고 해서 통상 임금인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껍데기는 평균 임금을 물어보고 있지만 진짜 물어보는 거는 이 복지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임금 문제 나오면 숨이 막히고 막 가슴이 덜덜덜 합니다. 사실은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임금성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조문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조문 순서. 우리 조문 쓰시면 되잖아요. 분설 개념 있잖아요.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그 다음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다 아니다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최신 판례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존에 이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임금성을 인정했던 판례도 있었고 부정했던 판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했죠. 이거 임금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근데 결론은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이 써줄 때는 임금에 대한 분설 개념 써주시고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판례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특히 조금 더 판례를 자세히 써주고 싶다고 하면 판례가 왜 임금이 아니라고 보는지 이 부정 근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설지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설지 보시면은 5페이지 볼게요. 그리고 평균임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의 정도는 좀 써주셔야 됩니다. 뭐 산정 방법까지 써놨는데 산정 방법까지 사실은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나마 평균임금 뭔지에 대해서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두 번째 복지 포인트가 평균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고, 첫 번째 평균임금은 그냥 조문법으로 쓰시면 되겠죠.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끔 이제 모의고사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넣어본 적이 있는데 평균임금 얼마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뭐 노경도 아니고 그렇죠? 법리를 물어보는 거죠. 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발생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에요. 그래서 임금이면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그 일수로 달력상, 우리가 역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달력이란 이야기예요. 달력. 역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판례에. 이건 달력상이란 이야기예요. 달력. 이야기시면 역상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수는 우연한 기회에 언제 퇴사하냐에 따라서 89일에서 뭐 91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한 달이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2월 같은 건 28일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수는 매번 언제 퇴사하느냐 또는 언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그 기본 개념이 일수로 나누니까 일당 비슷하다가 보시면 돼요. 하루에 얼마라는 개념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조문부 보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런 게 1, 2점씩 여러분이 득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 검토를 써놨어요. 일부러 먼저 잘 잡아놨는데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쟁점을 정확히 도출해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복지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갈 거고 임금이 아니면 평균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임금성을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임금의 의의는 조문 써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뭐 임금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근로자에게 뭐 그 밖의 명칭 어떤 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죠. 그래서 분설해서 이거를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임금성 자체를 물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산학금 초과 부분 임금을 인정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팁 있죠. 팁은 원래 사용자가 주는 게 아니고 고객이 근로자한테 주는 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이 안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걷어서 이걸 분배를 한다. 이런 경우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죠. 자, 이런 건 생각나시면 한두 개씩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근로의 대가로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근로의 대가에 대해서는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2번 지급 의무가 있느냐 규정. 단체 협약이라든지 취업규칙. 여러분 우리가 규정을 써주실 때는 단체 협약을 먼저 써주세요. 왜 그러냐면 단체 협약이 더 상위법이니까. 우리 이제 기계적으로 쓰다 보면 습관이 취업규칙이 먼저 나옵니다. 당연해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근데 단체 협약, 취업규칙 이렇게 써주시는 게 조금 바람직합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직접 또는 밀접 요거에 따라 판단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로의 대가.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 급여. 이게 이제 복리후생이냐 임금이냐 이 문제니까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판례. 그래서 간단하게 요 정도 써주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네 번째죠. 복지 포인트 임금성에 대해서 판례. 판례는 이러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하는 것.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 간단하게 써주시고, 여러분 조금 더 써주시고 싶다 그러면 판단 근거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를 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이제 참조 조문 드렸죠. 문제 보시면은 3조 1항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근로복지기본법을 외우거나 암기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 복지 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인데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릅니다. 거기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복지 개념에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선택적 복지제도가 임금 보존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혹은 임금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정말 복리후생 제도로서 시작된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이율되지도 않고 소멸돼 버리죠. 그 다음에 양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임금이면 돈이잖아요. 돈.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산권을 우리가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그거를 어디다 처분하든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해야 되죠. 그런데 처분도 안 돼요. 양도도 안 되고, 그리고 근로제공과 무관한 시기에 일괄 배정된다는 거. 이런 점에서 이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항 검토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점, 요건 맞죠? 그렇긴 하지만 선택적 복지제도 일환으로 도입했다. 두 번째,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은 없어 보인다. 세 번째,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다. 네 번째, 이율되지 않고 소멸돼 버린다. 양도도 안 된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복지 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평균 임금 산정법에 들어가지 않는다가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알고는 있지만 설령 나와서 쓰라고 하면 조금 까칠까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또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이거 나왔습니다만은 그 뒤에 최신 판례가 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C급으로 분류는 했었지만은 불이타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직장패에서 뭐 3년속 나온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 법리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기존 판례는 이제 임금 피크제죠. 임금 피크제가 들어오면서 새로 들어오면서 푸처기 즉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가 생겼죠. 그래서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이 됐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불이익 변경 됐으니까 여기 있는 근로조건하고 충돌이 나니까 바로 유례 원칙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걸 여러분이 항상 빼먹어요. 요거를 많이 작년에 누락을 하셨을 거예요.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 이거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근기법 4조죠. 왜냐하면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당연히 이게 변경되느냐 이거 문제예요.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개별적인 근로계약령도 그냥 대놓고 말하면 바로 변경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개별 근로조건은 자유롭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말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 근로조건하고
여기 있는 근로조건하고 모두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하고 내용하고 근로조건이 완전히 다르죠. 충돌합니다. 경합해요. 경합하면 원칙적으로는 상위법 원칙이죠. 상위법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로 노동법상 특유 원칙,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유리한 하위의 법원이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전히 근로계약상 조건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작년 기출이에요. 여기까지가 작년 기출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리상은 타당해요. 타당한데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 집단의 과반 동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자한테 그걸 적용을 못한다 라는 문제 생기겠죠.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했어요. 그것도 적법하게. 자, 그런데 막상 개별 근로자한테 적용을 못해요. 그러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하나만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타당한 법리긴 한데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 하나만 그러면 근로조건을 다운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신 판례가 또 나오죠. 바로 자, 이런 법리는 뭐에 대해서만 적용시키겠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한해서만 하겠다. 조건에 대해서만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되는 걸로 제한하겠다 라는 게 최근 판례죠. 최신 판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명시된 부분만. 그래서 요 문제 보시면 사례가 이래요. 근데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준사례처럼 좀 문제를 냈는데 요 판례 사실관계는 기존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일단 대학이에요. 대학에 이제 뭐 조교수로 임용됐다가 교수로 이제 승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학에는 임금 규정이 없었어요. 규정이 없고 그냥 호봉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하다가 갑자기 급여 규정을 신설을 해가지고 연봉제로 바꿔요. 성과연봉제로 바꿉니다. 근데 성과연봉제를 하면 이 근로자분한테 불리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얘네들이 사실상 호봉제에서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불이익 변경이잖아요. 불이익 변경인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매년 이 사람이 소송을 해요. 매년. 호봉제로 했던 건 내놔, 또 내놔, 또 내놔. 번번이 깨지죠. 깨지고 또 깨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적법하게 불이익 변경을 합니다. 적법하게 불이익 변경을 해요. 불이익 변경 이후에 또 이 사람이 재미 들렸잖아요. 뭐 그럼 뭐해? 난 다시 호봉제 청구할 건데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한 이 사람이 최근 법리도 있었잖아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 유리 원칙을 적용합니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판례가 문제는 여기서 얘네들이 이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또는 임금 관련 계약서 또 없어요. 그냥 호봉제로 갔던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물론 우리가 유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 법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시킬 거야. 근데 너는 계약서도 안 썼고 임금 계약서도 안 썼기 때문에 너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된 게 아니야, 호봉제는.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적법하게 됐으니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돼 라고 해서 연봉제로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변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불이타로 한 번 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법리를 제한하는 법리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출제가 돼버렸어요.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C급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C급이라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A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노동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입니다. 중요한 법리지만 우리 수험적으로는 조금 텐션이 떨어지는 뿐이에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일부가. 그래서 불이타 용의로 한번 정리를 하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써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 최신 판례 한번 냈던 겁니다. 자, 문제를 돌아와서요. 간단하게만 보실게요. 자, 비학교법인이 있고요. 비학교법인하고 대학교 이름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비학교법인은 C대학을 운영합니다. C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C대학에서 정이란 사람을 교수로 임용을 해요. 근데 정을 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근로조건에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건 별도 어떤 약정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용 때부터 호봉제를 받아요. 호봉제 적용을 받다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해. 그래서 연봉제로 변경이 되죠. 변경은 적법합니다.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됐는데, 자, 정은 취업규칙보다 취업규칙 즉 성과연봉제보다 호봉제가 자신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내 근로계약의 내용이다. 따라서 유리의 원칙에 따라서 호봉제를 적용해달라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 주장이 타당한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해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답안 쓰시기 좋게 조금 정리를 좀 해봤고, 자, 쟁점이 이제 보시면은 세부 쟁점, 논점의 정점이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밑에 세 번째 줄이죠.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 개별적 근로계약 내용도 변경되느냐. 두 번째,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하고 유리한 하위 법원인 근로계약이 경합한다. 이런 경우에도 유리 원칙이 적용되느냐. 그리고 그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요. 로마자 2번 보시면 이건 기존 법리랑 똑같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여부. 그래서 2번 보시면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 있죠. 근기법 4조. 판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조를 써주셔야지만 여전히 개별적 근로계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법원 간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4조 보시면 근로조건은 사용자, 근로자가 동등한 지에서 자유로운 합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느냐. 자, 취업규칙 바뀌면 근로조건이 그냥 바로 바뀌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즉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근기법 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안 검토 보시면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됐지만 판례에 따르면 당연히 정한테 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유례 원칙이 문제되니까 유례 원칙에 대해서 문제점 써주시고요. 유례 원칙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써주면 뭐 외울 수 있겠죠. 책에는 없기 그 조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다음은 이제 우리 개별법 근로기준법에서 유례 원칙 근거를 어떻게 들 것이냐인데 학설은 근기법 15조하고 97조를 반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쭉 보시면은 판례도 요 보시면은 개별법상 유례 원칙 근거를 근기법 97조의 반대 해석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의 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보충적 효력이겠죠. 미달되는 경우는 취업규칙이 따른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미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 해석을 하면요, 미달하지 않으면 상회하면 유효하다라는 거잖아요. 미달하면 무효, 발을 바꾸면 같거나 상회하면 유효하다. 즉 취업규칙이 예를 들어서 초봉이 연봉 3천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 데려와야 사람이라서 어떤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서 이 사람 연봉 초봉을 4천을 줬어요. 그러면 취업규칙보다 상회하면 유효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충돌되면 법원이 경합하는 거죠. 법원이 경합합니다. 법원이 경합하면 해결 첫 번째가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우선이겠죠. 상위법 우선. 그 다음에 신법, 특별법. 근데 이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는 거는 순위가 다를 경우입니다. 순위가 다를 경우고, 신법은 순위가 같을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되지만, 이거 법에 97조 반대 해석을 해보니까 상위하도 유효하더라.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유례 원칙이라고 하죠. 상위의 법원보다 하위의 법원이 근로자한테 유리한 경우 유효하게 하위 법원을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 쟁점과 관련해서 노조법에서는 조금 다르죠. 노조법 33조 1항에서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근로조건은 무효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노조법 관련해서는 위반으로 돼 있어요. 조문이.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게 이제 쟁점이 나눈 거죠. 이걸 근기법하고 똑같이 미달하는 경우로 볼 거냐? 미달로 볼 거냐? 또는 위반이니까 다른 경우로 볼 거냐에 따라서 유례 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학설로 나눈 거죠. 미달하면요 유례 원칙 적용합니다. 똑같이. 근데 다른 경우는 유례 원칙을 부정해요. 이거는 말을 좀 학설을 바꾸면 양면적 효력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단체 협약의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양면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근로 조건에 있어서 최고 조건이 있고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양면적 효력이란 거는 이 단체 협약상의 근로 조건이 최고의 조건이자 최저의 조건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즉 다르면 그냥 위반인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서 요 효력은 특히 단체 협약 관련해서는
이 위반의 거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느냐라는 근거로서 단체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결정을 되죠. 그런데 그렇게 쎄빠지게 해가지고 단체 교섭에서 단체 협약을 만들어 놨더니 비노조원한테 그냥 퍼져요. 예를 들어서 노조원들은 단체 협약의 초봉이 3천인데 비노조는 그냥 초봉 4천을 줘요. 그러면 누가 굳이 노조 활동 열심히 하겠어요? 노조 안 하면 4천 주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노동삼권 있죠. 단체 행동권이라든지 단체 교섭권.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 효력으로 봐야 된다라는 근거고, 유리 원칙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 만약 그런 거는 이런 사안이 있다면 이건 지배계의 분호 아니냐. 분호로 규율하면 될 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가느냐라고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 거고요. 판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판례는 딱 하나 있죠.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판례는 노조법에서 이런 사안이 있죠. 판례 사실관계 막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관계 보면은 기존에 단체 협약이 있고 취업규칙. 네, 택시회사입니다. 근데 택시회사인데 무단결근이 심해요. 그래서 기존에 단체 협약이든지 취업규칙을 모두 무단결근 7일을 면직 사유로 삼았어요. 징계 면직 사유로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단결근이 심하니까 택시가 놀아요. 그래서 경영적으로 되게 안 좋으니까 이거를 단체 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거죠. 여기서 쟁점, 단체 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고 하죠. 노동조합의 본질을 해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불이익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무단결근 5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무단결근을 5일을 해요. 5일을 했더니 이제 옳다쿠나 해서 회사가 면직을 하죠. 단협이 우선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취업규칙은 7일인데 여전히 여긴 7일입니다. 7일이니까 이게 더 유리하잖아 나한테. 그러면 유리 원칙대로 이걸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 유리한 이제 유리 조건을 유리 원칙을 뭐 적용한다 배제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체 협약을 변경한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협을 적용시켜 주는 게 당사자 의사에 합치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수님별로 이게 평석이 좀 달라요. 노조법에서는 유리 원칙 적용을 배제시켰다 라고 보는 교수님도 있고, 아니다 이건 당사자 의사 합치로 가지 않았느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판례 문구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정당한 면직이다 라고 봤던 사례입니다. 아무튼 유리 원칙도 이제 뭐 거의 다 한 번씩은 나왔어요. 예전에 노조법에서도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미달의 근거, 그러니까 미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요. 많이 갔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면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적법하겠지만 유리 원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9페이지로 다시 해설 돌아오시면 유리 원칙 의, 그 다음에 근기법상 우리 유리 원칙의 근거. 그래서 판례도 97조이랑 반대 해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 경합한다라고 하면 판례 보시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 내용에 우선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즉 유리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넘어오시면 10페이지 요 법리 적용 범위, 요게 이제 최신 판례에 이제 제안했던 판례죠. 자, 요 법리 적용과 관련해서 이제 4조, 94조, 97조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하나에 적용될 수 있다. 따로 정한 경우. 즉 근로계약서 썼냐 안 썼냐입니다. 말을 바꾸면.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또는 뭐 임금계약에서라든지 별도로 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유례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따로 정한 것이 없더라. 당사자 간에. 그럼 따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취업규칙으로 규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 표현 개별 근로계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하나요. 요 말은 말을 바꾸면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했냐 안 했냐 또는 어떤 근로계약에 관한 임금 계약서라든지 근로조건을 명시를 해서 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약서로 쓰는 이유는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법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따로 정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서 성과연봉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가 결론이 될 거고요. 작년에 나왔고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하면서도 막상 또 쓰시려고 하면 또 어렵습니다. 뒷부분까지 써야 되니까. 왜냐하면 뒷부분만 달랑 쓸 수는 없어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떠올려라 라는 취지에서 정리를 했던 겁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노조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